주식 투자자를 위한 주식 토크쇼 단도직입 이혜림입니다. 오늘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54조 원이 증발됐습니다. 코스닥까지 합치면 70조 원이 증발됐습니다. 블랙먼데이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먼저 오늘 증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상장된 종목 가운데 무려 1000여 개의 종목이 오늘 신저가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면 2220에 마감이 됐는데요. 낙폭을 전혀 줄이지 못하고 2215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장중 거의 저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홍콩,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오늘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의 투매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개인들이 많이 파는 모습입니다. 2,448억 원의 매도 우위로 이 녹록치 않은 개인들의 매도 현황을 볼 수 있고 기관만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아마 숫자 보고 놀라셨을 게 바로 5%의 급락, 이런 숫자의 하락이 나올 수 있나 느끼셨을 텐데요. 700선이 붕괴됐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700선의 이탈, 5%의 급락,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개인의 투매입니다. 코스닥의 수급 상황을 보면 개인들이 1,898억 원, 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 정도의 매도면 굉장히 많이 판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매수, 이 기관은 양시장에서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의 공공행진, 이 문제는 가장 정확한 지표가 환율인데 그 상단이 어디일지 모르는 확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3년 6개월 만에 1,430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FMC 이후에 증시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금리, 물가 다 비슷한 상황인데 가장 확실한 지표가 바로 달러다. 이 강달러인 상황에서 환율의 불확실성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더 이어질 것인가? 1,500 뚫을 것인가? 언제쯤 뚫을 것인가?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인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이 줄줄이 하락세였죠. 자, 그 가운데 금리 인상 수혜주는 그래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 금융주는 힘을 못 씁니다. 그 가운데 KB금융은 6% 가까이 하락으로 이 금융주가 속수무책으로 하락을 나타냈고요. 신한지주도 4%대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형주가 줄줄이 약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카카오 그룹주들도 오늘 일제히 하락입니다.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뱅크 7% 하락, 카카오페이도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오른 종목을 좀 볼까요? 한국전력이 이 물가, 고물가의 에너지 판가 인상 기대감으로 2%의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 3%의 상승까지 보이기도 했고요. 상한가를 나타낸 종목도 있습니다. 이 카나리아 바이오, 이 난소암 임상 관련 소식에 상한가 흐름을 나타냈고요. 또 특징을 보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대우조선 해양이죠. 20년 넘게 기나긴 매각 작업, 주인을 찾은 대우조선 해양이 나홀로 급등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한류부터 함께 할까요? 오늘 뉴스의 핵심을 잡아줄 두 분, 김충성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김충성 위원님? 네, 뭐 장을 본다면은 딱 저희가 느낄 기분들이 딱 전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럴 때 시청자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까요, 정재호 위원님? 오늘 좀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보는데 힘내십시오. 이게 금리만 가지고 내려가는 시장이 아니라 다른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유를 알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네. 이유를 모르고 너무 주말 동안 겁을 많이 줬어요. 거기에다가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증폭 효과가 좀 크게 들어왔고요. 그런 부분들이 주중에 좀 어떻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짚어보면서 여러분들 걱정을 좀
제가 완화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표와 이유와 분석을 알면 그래도 좀 마음이 나아질 수 있겠다. 워낙에 지금 이제 공포감이 주말 사이에 커졌기 때문에 ERU 뉴스를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살펴보시죠. 검은 월요일 증시 시총 코스피에서 54조 원가량 그리고 코스닥까지 합치면 70조의 이 증발. 이게 웬일입니까? 위기의 시장 대응은 이란 부분입니다. 자, 월요일에 이렇게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볼까요? 김충성 위원님. 네, 뭐 전반적으로 좀 여의치 않은 좀 환경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여러분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연준이요, 뭐 3번 연속 그 빅스텝이 아니죠. 네,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사실 그 긴축의 여파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동하면서 이 진정한 리스크가 재차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환율 역시 좀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뭐 1,430원도 지금 상회하면서 우리 시장에 분명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죠.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고통스럽더라도 뭐 요즘 아시겠습니다만 이 장기화될 조짐들 또 그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듯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정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연준이 경제 성장률을 이제 대폭 낮추면서 이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라졌다라고 좀 봐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긴 합니다만 이렇게 참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을까도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더불어 본다면 지정학 리스크까지도 이제 부각이 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이제 갈수록 정말 좀 뭐라고 할까 도처에 지뢰밭인 거고 또 가면 갈수록 정말 난관에 좀 봉착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좀 아쉽고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불리한 구조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좀 올라야지만 우리가 그 수익이 되는 이런 구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 아무리 좋은 종목을 잡아놨다 하더라도 또 이런 상황이다라면은 좀 좋은 결과를 좀 얻지 못하죠.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더딜 수도 있는 건데 또 그러다 보니까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안 좋게 흘러간다면은 계속적으로 그 기다림이 길어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좀 좋은 결과를 내갈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풋옵션을 매수한다거나 혹은 선물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그 파생 상품을 좀 다루어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또는 주식처럼 쉽게 이제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그 인버스를 다룰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을 다룬다면은 뭐 주식과는 별개로 좀 하락장에서도 우리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루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는 이슈에 초점을 두자라고 했습니다. 왜? 정말 이 섹터 자체가 이슈에 지속 가능한 이슈를 확보하고 있는다면 정말 관련 섹터와 종목들이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내 밀리는 이런 시장에서도 움직인 종목들이 있죠.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황금 ST, 뭐 STX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니켈 부족과 관련한 이슈들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사료주들, 일부 로봇주들 이들은 과연 왜 움직였냐는 것이죠. 역시나 지속 가능한 이슈가 있었고 그것들이 모멘텀이 됐고 그것들이 섹터와 종목들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포지션, 전략적인 부분들은 명확하겠죠? 이슈입니다. 지속 가능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섹터와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좀 조용한 이들 섹터에 좀 선점하는 전략으로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뭐 바로 다가올 사실 오는 말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슈가 있으면서 지금은 당장은 조용한 이쪽에서 좀 선점하는 전략으로 임한다면은 그래도 이런 혼탁한 상황에서도 좀 승산 있는 싸움을 해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다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기필코 반드시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힘내시자고요. 화이팅! 화이팅! 비우호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지나간다라는 건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관건일 텐데 지금은 10%의 수익이 났다가 그거를 챙기지 않으면 다시 마이너스로 고꾸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익이 있으면
챙기고 가자라는 전략을 좀 김종선 위원님께서는 구사하고 있고요. 이슈 지속 가능한 이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은 니켈 부족으로 니켈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뭐 일부 로봇 관련주 자 이런 이슈 지속 가능한 것들은 좀 틈새로 계속 좀 이렇게 중심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우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리스크 대응 전략은요? 네, 주말 동안 금리가 올라왔다는 것만 갖고 시장의 문제를 지적하자고 한다면 금리가 올라온 게 문제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온 걸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은 상승을 했어야지 됐겠죠. 그죠? 저는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수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 타이틀이 앵커님 옆에 써 있는 타이틀이 검은 월요일 증시 시총 71조 증발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네. 저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심쿵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 개 분기에 71조를 날려먹은 연기금은 오늘도 시장에서 주식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는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서 그들이 득실 관계를 논하기 이전에 무엇 때문에 물량을 핸들링 했느냐 이거를 좀 짚어봐야지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주말 동안 금리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오후 스팟 방송을 쭉 하면서 무방에서도 꾸준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립금리가 2.5%일 때 그리고 3%일 때 4%일 때 시장은 반드시 무언가를 매수해야 되는 기본 물량들을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말이 지나오면서 바뀐 건 딱히 없어요. 다만 공포가 확대가 됐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터미널 금리가 몇이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최종 금리를 몇에 갖다 맞추느냐에 대한 답이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중립금리가 몇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최종금리는 몇 가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가이드라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금리를 계속 끌어올릴 수 상황이 오게 되면은 오히려 경기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어요. 자, 여기서 체크를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말 동안 중국 후퇴 사설이 있었죠. 그다음에 러시아 동원령이 있었죠. 그다음에 영국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이탈리아 총선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를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중국 쿠데타와 관련된 부분들은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중국에서 쿠데타가 발생을 해서 시진핑이 감금되어 있고 구금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중국 관련주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그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 드라이브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핍박을 받고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 그게 잘못돼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지정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따져보자고 하면 확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팩트냐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팩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고 대응을 해도 충분하고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황에서는 논외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러시아 동원령, 러시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 동원령을 내린다는 것은 예비군은 전쟁이 나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군인이죠. 예비 군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동원령 30만 명을 동원했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30만 명이 추가됐다고 해서 전선에 30만 명이 늘어났으니까 뭐 3차 대전으로 이어질 거다. 소설은 댓글에나 다는 거고요. 투자를 할 때는 팩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남아있죠. 이탈리아 총선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짚어드렸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커짐으로 인해서 이탈리아 채권 금리가 올라오게 되고 그런 포퓰리즘에 대한 부분들이 재정을 악화시키고 재정을 악화시킴으로 인해서 한계에 달하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국가에도 데미지를 줄 수 있다. 과연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이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됐겠죠, 대부분. 대표와 관련된 이번에 총선 결과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나중에 후반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럼 영국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영국에서는 1,600억 파운드에 육박하는 세금 감세안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미 지난주에 에너지 지원 법안으로 1,000억 파운드를 더 지원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총 2,600억 파운드라고 하면 하나로 대략 400조에 육박하는 돈이에요. 정확히 오늘자 환율로 398조에 육박하는 돈이거든요. 과연 영국은 어떤 돈이 있어서 이 돈을 재정을 충당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만들게 됐고요. 이 감세안이 발표되자마자 영국의 채권 금리가 무려 단기채의 경우 50베이스 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장기채 10년물의 경우는 3.5에서 3.8%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이걸 보고 나서 유럽에 있는 주요 국가들의 금리는 다 속등을 했고요. 당연히 미국의 국채 금리도 올라왔겠죠. 그러니까 금요일장 시장에서 국채 금리를 반응하게 했었던 것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경기에 대한 우려란 말이에요. 국채금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올라오게 되니까 겁은 당연히 공포는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경제 지표가 또 좋게 나왔어요. 이 와중에 좋게 나온 경제 지표는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오히려 금리를 더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려가 새로운 상황을 낳고 새로운 상황이 또 우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계속 물량들을 기계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침에 갭 떨어지고 개인들은 주말 내내 공포를 줬잖아요. 금리가 올라가서 무슨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얼마가 올라가고 한계에 달한 가계가 어떻게 되고 물론 그럴 수 있는 거지만 뉴스라고 하는 건 불특정 다수에게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게 목적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투자에 입각해서 볼 수 있는 팩트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불특정 다수가 모두가 알아야 하는 그 재료보다는 더 정밀하고 특정된 재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주말의 공포는 아침 갭을 보고 많은 투자자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손절을 하게 만들었겠죠. 네. 물량이 떨어지면 ETF는 네. 증폭 효과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도를 던지게 됩니다. BOT도 고빈도 매매를 하게 되겠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대다수 종목군들이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너무 과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양시장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서는 시가총액 상위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시장에는 심리적인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제가 희소식을 하나 전달드리면서 이 코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막판 종가 수급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오히려 이번 주에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전제를 만들고 마무리가 됐어요. 풋옵션을 매도했다는 건 더 이상 하락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 하락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내 반발시키겠다라는 조건이거든요. 내려오는 구간에서 누군가는 주식 선물을 많이 매수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현물은 매집되어 있는 상태, 주선 매수 그리고 파생 상품에서도 일부 상방 지향적인 수급들이 유지가 되어 있고 이거는 지난주부터 연계가 되어 있는 흐름이에요. 그럼 다시 시장은 반발을 준비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점차 이번 주에는 10개 지역에 육박하는 지역 연준 총재들이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금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5%대다 몇 %대다라는 어떤 답만 나오게 되면은 그럼 시장은 이내 거기에 맞춰서 반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편하게 보셔도 될 거고요. 과도하게 물타기를 한다기보다는 차분하게 먼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지켜가면서 지켜보시면서 말씀드린 종목군들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주말 사이에 이렇게 낙폭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재료가 있었던 게 딱히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요 지지선을 다 이탈하면서 하단에 대한 신뢰, 하단에 대한 지지의 두려움이 더 커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일단 파생시장이나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중에 의미 있는 반발이 예상된다라는 판단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연준은행들의 그런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것도 우리가 예의주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살펴볼 키워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떤 키워드를 볼 수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한국은행의 빅스텝 가능성 시사.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계속 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한국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와중에 앞서서 영국은 또 왜 대규모 감세 정책까지 파운드의 가치 급락, 영국의 국채 금리까지도 지금 말썽인데 다 이제 시장이 외환 시장이 좀 꼬인 듯한 요동을 치는 소용돌이에 빠진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금리 인상 수혜주입니다. 굉장히 확실한 이슈인데 오늘 금융주를 보면 뭐 올랐다라기보다 좀 덜 빠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김충성 위원님? 일부 몇 개 종목을 빼고서는 뭐 대부분 약세였죠. 어제 이제 경기 방어적 성격도 있고 환율 그리고 금리와 관련해서 뭐 수혜주라고 하니까 뭐 그나마 좀 덜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군은 사실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래 연준 입장 먼저 말씀드리면은 명확하죠. 네, 고통.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겁을 내게끔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 공격적인 긴축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런 입장을 아주 명확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일단 연말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간다면 뭐 1.25% 정도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연장선에서 본다면은 11월에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 75bp를 올리고 뭐 12월에나 가야 50bp 이 빅스텝을 밟으면서 그나마 이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각국들이 다 금리 인상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영국도 그렇죠. 영국을 비롯한 뭐 유럽도 그렇죠. 또 아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로벌 각국들이 이렇게 금리 인상에 좀 나선다? 아무래도 지금 시기는 금리 인상기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 또 그에 따른 전략과 뭐 전략 수립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본다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트렌드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일 거예요. 애초에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25bp씩이죠. 그러면서 두 차례 25bp 정도로 좀 올릴 것이다라는 뜻을 좀 나타내 왔습니다만은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대로 가서 본다면은 연말에 가면은요, 미국과 우리나라 뭐 1.75% 최대 1.75% 정도가 뭐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예.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뭐 빅스텝 뭐 시사하고 나선 부분들이 있겠고 또 그대로 될 거예요. 때문에 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어찌 보면은 계속적으로 기정사실이다라고 좀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시장이 좀 요동을 친다라는 것은 좀 달갑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10월 14일 정도가 될 겁니다. 뭐 그 부분들 일단 체크를 좀 하시면 좀 될 것 같고 네. 사실상 이런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4분기가 될 것이고 4분기가 지나도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자체만으로 놓고 본다면은 좀 보수적인 스탠스로 좀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이 나쁘다고 해서요 모든 종목들이 좀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 부분들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종목들이 오르는 것들도 있고 하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여러분들은 이 지속 가능한 이슈에 초점을 두고서 정말 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 건데 이슈가 모멘텀이고 이슈가 섹터와 종목들을 반응하게 한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더불어 본다면은 뭐 이슈가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오래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권을 주면은 또 팔 때 팔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고 여러분들 시장에 임한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요. 이 환율 이 인상이죠. 금리죠. 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그래요. 오늘 같은 시장을 놓고 본다면 과연 수혜주가 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수혜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다 내렸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슈에 집중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띄는 특징주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코너인지 우리 단도직입 코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전통적인 이 금리 이 인상과 관련해서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 뭐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행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권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조금 그래도 가벼운 종목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후에 어떻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푸른저축은행이 좀 보이더라고요. 푸른저축은행 잠깐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요. 오늘도 좀 올랐습니다. 약 9% 정도 좀 올랐어요. 네, 어찌 보면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가로 우리가 접근 가능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내내 부진했다가 최근에 이 상승 과정에서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어찌 보면 유의미한 시그널을 알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새로운 추세를 지금 만들어가는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아닌가라는 그 판단을 되고요. 하지만 진입 시점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겠죠. 사실 이런 거래량이 실렸고 오늘 긴 꼬리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누군가는 수급 들어왔다, 지금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거래량이 실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래요. 그만큼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겠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매도도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은요, 이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겠죠. 네. 왜? 네. 보십시오. 이런 거래 실리고 그 다음 별로 부진했어요. 또 이런 거래 실리고 그 다음은 좀 부진한 움직임이었단 말이죠. 또 이런 거래 실리면은 이런 거래 실리면 당연히 올라가는데 그 이후에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오늘과 같이 이렇게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앞으로의 흐름을 보면 되겠죠. 차라리 여러분들은 타이밍을 잡을 때 이런 거래량이 없는 시점, 이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또 거래량이 없는 상대적으로 없는 이런 시점,
눌리고 있는 또 이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거래량이 없는 그런 시점에서 또 그 주가가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한다면은 오히려 네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니까 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네요. 푸른 저축은행입니다. 좀 가벼운 종목일 수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확 들어왔어요. 그럴 때 오히려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군요. 최근 흐름 봤을 때 오히려 거래량이 좀 적었을 때 올랐던 이런 게 있습니다. 푸른 저축은행 살펴봤고요. 4분기가 위원님도 말씀대로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벌써 날씨도 쌀쌀해질 때고요. 4분기가 된다고 해서 금리 오르는 게 뭐 멈추고 그러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더 오를 금리, 금리 인상의 수혜주 어느 정도 매력이 있을까? 정재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지 되는가?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금리도 경기가 금리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지 않으면 금리를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금리가 나오는 건데 아직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영역이라는 거예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도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대는 언제나 힘들었던 계층들을 만들었었죠. 70년대의 농마주의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80년대, 90년대, 뭐 2000년대 넘어오면서 홈리스까지 정말로 많은 빈부격차도 크게 벌어졌고요. 힘든 계층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경제는 특정 계층의 소비와 특정 계층의 힘든 것을 떠나서 총량을 갖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총량에서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견해와 의견을 뛰어넘어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냐 안 되냐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유효하고 또 중립금리 아래에 있거나 중립금리에 있거나 살짝 위에 있다고 해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충분합니다. 그럼 금리를 올렸을 때 금리를 통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보다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저 환경에는 무엇이 있고 그 기저 환경 때문에 뭐가 더 유리해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네.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많은 종목군들이 과도하게 우려를 품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금융주는 모두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주라고 하면요. 보험주는 랜드마크의 건물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메리츠 증권 사거리, 교보생명 사거리, 프루덴셜 사거리 이렇게 랜드마크에 다 중요한 건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돈이 많은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지 돈이 없는 보험회사에 내 보장 자산을 맡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보험회사는 항상 비싼 곳에 랜드마크에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자, 이게 시사하는 바는 금융주는 항상 시가상에 포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시장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시장 프리미엄을 받아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막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지수를 구성하는 시가상위 종목군들은 고베타 종목이니까 당연히 눌림이 나온다거나 시장 네. 하락에 부합하는 하락률이 보여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당연히 뭐 금리에 대한 어떤 수혜나 득실 관계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시장 프리미엄을 받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내려왔을 때 이 종목들이 유리하냐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물론 금융주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게 있다면 굳이 금융주에 집착을 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중소형 금융주들이야 지금 뭐 이벤트를 실은 어떤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그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 그리고 그 외에 이면에 있는 다른 이슈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우리 뭐 대형 은행주들이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뭐 스트레이트로 상승이 나간다거나 그러기에는 좀 여러 문제가 있거든요. 수급적인. 그래서 바꿔 이야기하면 나라의 문제가 있고 수급의 문제가 있고 이탈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리스크 프리미엄이 CDS 프리미엄 같은 게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단순 수급 문제라고 하면요. 네. 올라오게 될 때 더 빠르게 더 많이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전방위적인 흐름들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행주와 관련돼서는 그나마 수급 조건이 기업은행이 반발값이 뭐 1,500원대 위까지 1,800원대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기업은행이 그나마 조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은행과 보험을 통틀어서 네. 매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 금액을 갖고 다른 것을 매수하는 게 더 네. 유리하다 이렇게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도 관심 있게 보는 게 기업은행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예. 드릴게요. 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00원대 정확하게 조금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데 숫자가 좀 안 맞아도 양해를 부탁드려요. 1,800원을 할 때까지의 반발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마침 직전에 보면 그 구간에서 갭이 떨어졌죠.
저 구간에는 좀 수급이 뭉쳐 있고요. 더욱이 파생 상품과 연계되어 있는 그 기초 자산들이 대부분 파생 상품 연계도가 지금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그래서 뭐 풀기 위해서라도 끌고 올라가 줘야 되는 리턴 값이 지금보다 높이 잡혀 있다는 거. 다른 은행주나 다른 대형주들은 반발값이 그냥 있지만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전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이게 좀 낫다는 거지 이거를 뭐 매수하는 네. 게 좋다 그런 예. 취지는 아니에요. 갖고 계신 분들이 반발값으로 활용하려거든 1,800원 정도 왔을 때 비중을 잘 조율하는 용도로 활용하신다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은행주보다 더 좋은 종목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그나마 낫다는 것인지 이거를 뭐 추천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앞서서 금리 인상 수혜주, 그러니까 즉 예측이 너무 쉽게 되는 수혜주는 수급 동향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오늘 뉴스와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제 앉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네, 외국인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개인들의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투매가 나타났고, 자, 외국인들은 오늘 어떠한 경향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종목들별로 좀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 양시장 매수 상위 종목을 먼저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K 방산 수출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 한화솔루션이 2위, 포스코케미칼 3위, SK텔레콤과 삼성전기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성일하이텍과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주성엔지니어링 순입니다. 자, 먼저 김중성 위원님,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체크해 볼까요? 네, 제가 보니까 2위하고 4위 정도가 좀 보이더라고요. 하나솔루션과 SK텔레콤이요? 네네네. 예. 일단 뭐 먼저 하나솔루션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뭐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보니 시장과 동조돼서 좀 밀리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통해 좀 보실게요. 사실 이 종목은 여러분도 확인하면 아시겠습니다만 3만 원 초반대부터 막 5만 5천 원 넘어가는 아주 큰 상승이 나왔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거 눌림입니다. 좀 눌림 가파르게 좀 눌림 폭도 지금 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려올 만한 상황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큰 흐름에서 보시죠.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내내 하락 추세만을 나타냈었던 종목인데, 하지만 최근 상승 과정에서 확실하게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이런 움직임이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유의미한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조건 상승한다가 아니겠죠? 네, 어느 정도 등락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과정은 네, 상승 추세,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요, 오늘 90만 주가 넘게 지금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추이를 본다면은 내내 계속적으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놓고 본다? 그래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추세를 만들어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과정은 이격을 축소하는 건전한 조정으로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한 60일 정도 선이죠. 60일 정도 선인 그 내외에서는 어느 정도 강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고, 때문에 이제 지금 곧 기술적 반등이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좀 의견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격을 축소하는 그 건전한 과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즐기시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매수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좀 더 61선 근처 혹은 그 아래쪽에서는 추가 매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렇군요. 네. 4위 SK텔레콤은 네네. 방어주 개념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특별한 뭐 의미가 있던 건 근데 아니고. 이게 예. 흐름을 놓고 본다면은 예. 이 종목도 어찌 보면은 그동안에 뭐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섹터의 그 종목인 만큼 예. 이쪽으로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주가가 안 밀립니다. 네, 이 자체만으로도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네, 안정감을 주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언제부터였습니까? 확실하게 하반 경직성이 좀 확보가 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네, 안 밀립니다. 제가 선 그어놓은 자체 안 밀려요.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은 계속적으로 우하향의 모습을 나타냈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크게 놓고 본다면요, 어떻습니까? 더 크게 놓고 보더라도 이 구간입니다. 약 5만 원 정도를 기준해서는 네, 확실하게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가격선 5만 원과 거의 근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의 그 눌림이 있다. 네, 역시나 가격 매력 발생으로 해서 저가 매수의 유입이 있고 뭐 충분히 매수로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오늘 뭐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을 비롯한 이 기관 쪽에도 매수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뭐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이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다만 이 통신주들 뭐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좀 이거밖에 안 움직였어? 나중 되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좀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들이 어찌 보면은 좀 선호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겠다. 일단 자리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것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아주 뭐 좋고 뭐 매력이 풍부하다라기보다 그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수급 의도를 오늘 살펴보는 코너잖아요. 뭐든지 기술적으로만 좀 놓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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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타이밍적으로도 좀 잘 네네.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번엔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수급을 좀 더 눈여겨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성일 하이텍이 1, 2위에 올라와 있어요. 네. 이게 여전히 2차 전지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하락폭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의 하락폭을 더 뛰어넘을 정도로 좀 급락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2위 성일 하이텍을 오늘 좀 주요하게 보신다고요? 엄연히 얘기하면요. 네, 어떤 제가 의미인가요? 이렇게 중요하게 봐갖고 이 종목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이 들어온 종목들 중에서 조금 이슈가 있는 종목분들 좀 짚어보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폐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성일 하이텍은. 그리고 이제 네오이즈도 그렇고 두 종목의 공통 분모가 시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일단 시세가 일단 나왔다라는 거고요. 두 종목을 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단 화면을 좀 보면 설명드릴게요. 성일 하이텍과 관련된 재료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보다도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폐 배터리 하면은 뭐 그동안 상승을 하는 동안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일단 신규 상장 종목은 상장을 할 때 그 미래 가치를 땡겨 와서 상장가에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세를 주면서 또 한 번 발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싸다고만 볼 수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성일 하이텍의 경우 미래 가치를 다 땡겨 왔는데 미래 가치의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더 나은 미래 가치가 있다는 전제하에 흐름은 발산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금 변수가 있으니까 차차 이따 무방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외국인 수급을 좀 보시죠. 오늘 이 종목이 외국인 매수세가 2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62억이거든요. 자, 62억. 고작 62억을 매수했는데 예. 2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네오위즈를 보면은 49억이에요. 오늘 시장의 양시장 매도 금액이 71조가 증발을 했다고 하는데 62억을 매수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매수해서 훌랄라 하면서 좋아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어폐가 있는 거죠. 네. 좋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었다라는 개념보다도 매수라는 개념은 공매도에 대한 환매일 수 있고요. CFD뿐만 아니라 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매수세일 수 있고요. ETF에서 기계적인 매수세일 수 있고요. 지수와 관련돼서 어떤 방어 성향의 수급들이 유입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 지금 오늘 비단 이 두 종목뿐만이 아니라요. 코스피 코스닥을 통틀어서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상위 그리고 매도 상위, 코스닥 150, 코스피 200에 포함되는 뭐 매수 상위 하위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오늘 같은 날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일 제가 같은 어떤 이 코너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할 때는 오늘과는 좀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같은 날은 갭이 떨어지고 나서 프로그램이 같이 반응을 하고 기계적인 방향들이 같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날은 어떤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니까 내일이면 많이 반발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적정 구간 리턴 값은 잡혀 있구나. 올라오는 구간에서 비중을 좀 조율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지금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기 이전에 직전 상황에서 이미 주체들은 어떤 포지션들을 짜놨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건 뭐 다 설명드리기엔 좀 짧은 시간이니까 그것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주체가 어떤 상황에서 매수를 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차익을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오늘 같은 상황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날인데 어떤 종목군들을 볼 때 내일도 모레도 이제 또 똑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뭐 외인이 많이 매수하고 어떤 주체가 많이 들어왔다 그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너무 크게 갖지 말자. 네. 그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오늘 이게 주체의 주요 종목들의 매수가 막 네. 들어와서 막 의미가 있다. 이게 막 되게 그거는 아닌 네, 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갖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속상해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대를 했는데 외인 많이 매수하네 기대를 하고 나도 물타기를 했는데 내일이나 모레 그리고 다음 주에 지금보다 더 유연한 가격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분들은 먹는 가슴 2번 더 얻어맞는 거잖아요. 네. 그죠? 상처에 소금 뿌리는 거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이런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좀 주의하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오늘만 봤을 때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상위 2위 종목인데 고작 62억 원 매수, 4위 네오위즈가 49억 원 매수. 네, 좋아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매수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네요. 자, 외국인을 잡아라. 오늘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단도직입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종목을 점검하고 AS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진품 종목이었을까요? 명품 종목이었을까요? 자, 먼저 김충성 위원님의 9월 19일 공약주 조일 알미늄입니다. 최고가 기준 3%, 3.40%입니다. 오늘 그 증시가 코스피 마이너스 2.5%고 코스닥이 5% 하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장에 네, 조일 알미늄이 플러스입니다. 김충성 위원님. 네. 이거 오늘 이런 장 아니었으면 최소 15% 이상 급등해야 된 종목 아닌가요? 끼가 있고 센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탄력들은 뭐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뭐 알루미늄 그리고 그와 관련한 뭐 원료 이런 부분도 공급 부족 또 가격 인상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꺼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 주가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이슈가 다시금 나온 상황이라면은 네, 한 차례 그 탄력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말씀드리고 차트를 통해 일단 보시겠습니다. 뭐 시장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살짝 눌림이 얕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종목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 흐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확실하게 네, 지지 라인은 좀 명확합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는 안 밀리죠. 지지 라인은 좀 명확해요.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나 아래 꼬리를 그리고 저가 매수세 뭐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차례 다시 탄력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홀딩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목표 10%인 거 아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 챙기고 가는데 계속 좀 팔로우 해주세요, 여러분. 자, 이번엔 정재우 의원님의 공약주입니다. 9월 20일의 공약주 제주항공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6.74%. 덜 빠졌어요. 잘 버텼어요. 네, 3.43% 예,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이 제 종목이라고 좋게 얘기하고 얄짤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예.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이미 권리락이 8%가 떨어진 상태에서 더 여기서 물량을 드랍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막상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봐야 그 수급을 의미 있게 볼 수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시장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는 종목군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할 때 그 종목군들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냐라는 반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주항공 지금 구간에서 거두절미하고 눌림 준다고 하면 없는 분들은 사볼 만 하겠지만 있는 분들은 물량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잘 홀딩하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10% 이상까지는 그럼 나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 네. 네, 자 오늘 네네. 바로 봐야 되겠네요. 종목을.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쩔 수 없지만 종목 추천하기 정말 힘드시겠죠? 라는 의견.
그렇습니다. 아유, 저희의 마음을 또 이렇게 알아줍니다. 알아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더 힘드셨을 텐데, 네, 김충성 의원님, 저희 10% 공약주잖아요. 네네네.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대명에너지 선정해 왔습니다. 대명에너지? 네네네. 예. 신재생에너지 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할까, 풍력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냥 이거 하시면 됩니다. 네. 뭐 모멘텀적인 부분들은 역시나 그 관련 이슈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아셔야겠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IRA 관련해서 2027년까지 정말 이 태양광 관련 시장이 많이 증가될 것이라 뭐 폭증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상황이죠. 또 프랑스, 영국 뭐 이런 그 정말 유럽과 같은 경우도 이 신재생과 관련해서 속도로 지금 내고 있다는 부분들,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부분들을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차트를 통해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9월, 9월 이후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내내 지금 밀렸습니다. 오히려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관련 이슈가 지속이 되는데 충분히 실마켓 쉰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가격 매력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또 기술적으로 이제 61선과 근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61선과 거의 근접이 됐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만은 이쪽 관련 섹터에 아까 살펴봤었죠? 뭐 하나 솔루션인가요? 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봤을 때는 매수세대로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나마 충분히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가격 전략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3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해드리겠고요. 2만 원 정도, 61선을 하회하고 한참 이탈하는 2만 원 정도의 손절가를 설정해드릴 텐데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주들은 보유해수 물량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바로 이거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11월 16일에 출회가 됩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뭐 오랫동안 보유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 물량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울 겁니다. 일단은 기술적 반등 기대하고서 예. 오늘 대명에너지 네. 언급되었습니다. 11월 전에는 좀 괜찮군요. 네, 대명에너지입니다. 요새 그 신재생에너지 쪽은 김종선 의원님이 좀 선호하는 지속 가능한 이슈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요. 네, 태양광 할까 풍력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냥 이거 하시면 네, 이거 하시면 되겠다라는 됩니다. 네, 의견이에요. 네, 대명에너지였고요. 정재우 의원님은 어떤 종목 공략 나서볼까요? 네, 낙폭과대 종목인데요. 낙폭과대에도 이유가 있어야지 돼요. 오늘 잠시 후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어떠한 의미를 두고 낙폭이 들어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세를 주고 있었던 예를 들어 삼성전자 낙폭과대 종목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너무 많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낙폭과대 종목이지만 낙폭과대에 대한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종목이 유리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 의해서 수급 리밸런싱에 의해서 굳이 죽일 필요 없는 종목군들이 많이 내려왔다면 그런 것들을 좀 매수해 보는 거 저는 네.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모레퍼시픽을 갖고 왔어요. 아모레퍼시픽이요. 예. 정말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실소가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꾸준히 돈이 있을 때마다 한 주씩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시 가격은요, 왜 매수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 무방에 설명을 드리고 무방에 들어오셔서 이유를 알아가시고요. 11만 원 언더 구간이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너무 많은 비중보다는 구간 소량씩 매집하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목표를 16만 원대까지 잡을 건데요. 16만 5천 원이 될 때까지 차곡차곡 모아가는 거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자, 손절가는 9만 2천 원에 살짝 잡아두는데 만약 그 구간을 때린다고 하면 제가 다시 손절하고 밑에서 더 사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는 짧게 건드리면 더 밑에서 산다라는 개념이니까 감안하셔서 보시되 저는 그냥 꾸준히 잘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제가 잠시 후 무방에서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무방 제목이 네, 뭐 네. 그냥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네. 근데 아모레퍼시픽도 낙폭과대주잖아요. 네, 근데 낙폭과대주가 너무 많아요. 근데 네. 이유 있는 낙폭과대주 그게 오늘 주제인가요? 네, 이유가 있는 예. 낙폭과대주여야 돼요. 제가 아모레퍼시픽의 이유가 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정말 쓸데없는 이유를 갖다 댔어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어요. 과연 이 회사가 중국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면 아직까지도 중국과의 연계도를 긴밀히 두고 있는 이 회사가 저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걸 정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시장 수급 조율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웬만큼 리밸런싱이 끝나서 매수를 하는데 그렇게 부담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 신용 물량들에 의해서 계속 조금 조율이 될 테니까 차분히 보시고 오늘 무방에서 보다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이유 있는 낙폭과대주 여러분들의 계좌를 180도 바꿔놓게 될 겁니다. 네. 네, 이유 있는 낙폭과대가 그러니까 저가 매수에 나서려는 분도 있지만
내 종목이 지금 손실이 큰데 이게 또 이유 있는 낙폭과대가 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렇죠. 또 손실 회복을 할 수 네.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늘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포털 검색창에서 MTN 단도직입을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정재훈 위원께서 오늘의 낙폭과대 그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